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약 2주 만에 제 이쁘장한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2주 동안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는데,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하는 토요일인데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는 유튜브 상승미소 유튜브 공장 정상 가동합니다. 화요일 방송은 달러 약세,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세 정책이 의미하는 것,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방송 봐주시고요. 오늘은 토마스 류 선생님 금융시장 브리핑, 역시 명불허전,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바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도 우리 미국 시장은 조정 필요 없다, 쉼 없는 상승으로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선생님, 투자 수익 괜찮습니까? 저는 그 S&P 500 인덱스를 주로 했었는데 지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번 조정을 한번 거치면은 바닥에 들어가려고 지금 뭐 큰 폭의 조정은 기대하지 않지만은 S&P 500 인덱스로 해서 2,900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3,000포인트 정도 되니까 약 100포인트 정도 하락 조정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 눈에 가장 띄는 소식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가치 하락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만간 이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아직 어떤 정책이 예상이 된다고 보여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본격화할 것 같은 느낌인데,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며칠마다 그 연준을 공격하는데, 전에는 그 금리 수준, 그 작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했던 거, 그거를 너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연준 의장이 또 인격적으로 또 비판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게 달러 가치로 지금 조금 변환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운 지명된 연준 멤버들에게 달러 가치를 어떻게 하락시킬 수 있냐, 당신의 보관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달러 가치를 약화시킬 정책을 내놓느냐, 이제 그걸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난주 일단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 주요 상장 기업의 반 이상이 2분기의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런 저실적 예상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를 달러 강세로 들었습니다. 이 달러 강세를 예를 들면서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다, 안 좋은 이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어닝 시즌 발표는 지금 완전 지금 초반 단계이지만은 지금까지 어닝 발표한 기업의 한 반 정도, 그 기업들의 순이익이 이제 하향 조정됐는데, 그 가이던스 발표할 때 꼭 끼우는 것이 그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가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그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닝 발표한 기업들은 몇 개 되지는 않지만은 한 50개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순이익이 net profit margi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약 한 1.9%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매출은 오히려 3.8% 늘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늘은데도 불구하고 net profit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강달러의 폐해,
뭐 이런 걸로 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원재료, 원자재 상승, 이런 것이 원인을 돌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달러 가치의 강세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제가 고개를 끄덕이긴 하겠는데요.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늘지 않았던 것을 달러 가치로 이게 변명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좀 있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나 다른 그 관련 부대 비용이 상승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필요한데 그때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달러 강세, 이 달러 약세를 원하는 움직임에 일종의 리듬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넷 프로핏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11.3% 정도의 그 마진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예. 근데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건데, 작년 같은 분기는 사실은 2016년 이래 가장 그 순이익이 많이 났던 그 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났던 분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번 분기에 이제 이어 해갖고 1.9% 마진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높은 그 마진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것만 보면은 정시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11.3%의 마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는 오히려 이 마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시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IMF에서 지난주 리포트가 나왔는데 달러 가치가 IMF에서 보기를 6에서 12%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강달러에 대한 불평불만이 이 IMF가 이런 리포트를 내몰해갖고 완전 정당성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IMF 리포트에는 일본 엔화, 중국의 유엔화, 유로화 등등은 그 경제 불락의 그 펀더먼털에 맞게 그 수준에 맞는 통화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미국 달러 인덱스는 미국 경제 펀더먼털에 비해서 6% 내지 12%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세계적 경제 어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공고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도 강달러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었는데 이름으로 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약화 이런 시도나 정책이 있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좀 원하는데 기업은 순이익 감소를 달러 약세에 상당 부분 변명을 했고 여기에 IMF라는 국제 경제단체 중에 상당한 공신력이 갖고 있는 IMF조차도 트럼프의 정당성이죠. 명분을 줬단 말이죠. 이러면 결국은 네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이 립 서비스, 말로만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말로만 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 이제는 정책적이든 아니면 뭐 금융기관을 좀 설득을 하든 페드를 뭐 압박을 하든 해서 달러 약세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정책을 예상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정책이 나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시장, 미국 금융시장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고 하면은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달러를 이제 매도하는 거죠. 달러를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재무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그 현찰이 128빌리언 달러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근데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돈이 거의 다 떨어질 만 하죠. 예, 지금 갖고 있는 돈이 128빌리언 달러인데 이것마저도 그 부채 한도 때문에 비상금으로 꼭 남겨둬야 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돈에서 뭐 일부를 환율 그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충격에 지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뭐 유럽 경제 불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미국을 앞질러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네. 그렇다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나 일본에다가 환율 그 옛날 그 프라자 합의처럼 강제할 수도 없고. 예. 그 지금 남은 초이스는 연준이거든요. 예. 연준의 막대한 그 발권력을 이용해서 달러를 찍어낸다 그러면은 달러는 약세로 되죠. 그런데 당연히 이번 9월 달로 그 연준의 그 QT, 퀀티테이브 타이트닝이 끝나요. 그래서 그 9월 말로 QT가 끝나고 어떤 경제 상황에서 그 연준이 어떤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QE로 다시 가면은 달러 약세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만의 공격으로는 연준이 버텨낼 수 있는데 IMF도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 그 가이던스에서도 강달러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은 코너로 몰려 있고 연준의 목표 그 자체도 미국 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그 명분은 있다고 저는 그건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시장을 좌우할 상당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달러 약세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요일 기력을 일부 되찾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유튜브 방송하는데 이 달러 약세 향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방송에서 봐주시고요. 저희는 일단 금융시장 브리핑 계속 해야 되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어닝 시즌 첫 번째 주였어요. 주요 기업 그 어닝 결과와 이번 주 어닝 시즌 어떤 기업들이 예상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떨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아직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더구나 이제 초반에는 그 파이낸셜 섹터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어닝 발표했는데 뭐 잘 나온 회사도 있고 잘 안 나온 회사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그러나 증시 전체에서는 큰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다음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어닝이 이제 줄줄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시의 방향이 완전히 이제 잡을 것 같은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순이익이 조금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특히 그 IT 기업들 있잖아요. 그 빅테크들이 거의 IT 기업들이거든요. 예. IT 기업들의 순이익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전망이거든요. 그렇죠. 이들 IT 기업들은 결국 중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결과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그 어닝 발표 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증시가 하향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시장이 있는데 최근 불과 몇 달 전에 2분기에서는 미국과의 이 분쟁 강도가 격해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크게 좋게 예상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로 인해서 다음 주 주식시장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페드의 이사들이
금리 인하, 즉 페드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 뉴욕 연방은행의 윌리엄 총재는 이번 7월에 FOMC에서 0.25%가 아닌 0.5%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서 증시와 금값 상승을 곧바로 상승 반전시켰다가 토요일 새벽에는 또 이거 잘못됐다 이런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걸까요? 연준 멤버들이 일부에서 스피킹 할 때 블랙아웃 피리드라고 있거든요. 예. 즉 연준 FOMC 있기 2주 전까지 그때까지만 일부에서 퍼블릭 스피킹 할 수 있고 2주 그 이후 지나면은 그러니까 연준 FOMC로부터 2주 예. 2주 이내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단은 이 페드의 이사진이 아무 말도 못하는 이제 주간이 되네요. 네, 입을 완전히 봉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윌리엄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윌리엄 총재가 목요일을 발언한 것이 사실상 블랙아웃 피리어드의 거의 마지막 연준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어떤 강연에서 경제가 나빠지기 조짐이 살짝 보이면은 연준은 아주 매우 빠르게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곧바로 0.25%가 아니고 0.5% 인트레스트 컷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증시가 다우존스가 그때까지 한 150포인트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 발언이 나오면서 곧바로 상승으로 그냥 전환됐고 금값도 거의 한 $20 급등했었죠. 그래서 이 연설이 끝나고 증시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으니까 뉴욕 윌리엄 총재의 대변인이 서둘러 갖고 근처에 있는 기자들 한 명 붙들어 갖고 이거는 이번 FOMC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속내가 아니고 경제 원론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불을 긴급히 껐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다시 금요일 장에서는 또 금값도 하락 반전했고 증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12월 파월 의장이 오토파일럿 얘기했다가 주가를 대폭락시킨 이후에 요즘 연준 의장께서는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의외로 이런 이사진들 중에 이런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예, 그래서 오늘 CNBC 코멘트를 보니까 시장은 경제 펀더먼털에 치중하기보다도 연준의 입에 너무 매달려 있다. 연준 이사들, 의장도 아닌 이사의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확대 해석해갖고 과민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사실 그런 언론에서 따끔한 얘기를 해야 그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미국의 리테일 세일즈만 보면 미국 소비자는 금리 인하의 분위기를 만끽하는 분위기거든요. 최근에 리테일 세일즈, 미국의 이런 소매 매출이 어느 정도로 하락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의 소비 경제는 GDP의 거의 7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거의 내수 시장이 경제를 받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미국의 소비자들은 사실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지만은 현재 금리도 충분히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또 특히 미국의 국민성이라는 것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소비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긴 주급을 받는 페이먼트 시스템이잖아요. 예. 주급을 받으면은 그 주에 다 써버려요.
그 저금도 뭐 별로 안 하고 예. 주말에 주급을 가면은 그 주말에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넘쳐납니다. 고기 지져 먹고 뭐 맥주 먹고. 그런데 지금 그 경제 호황기에 그 인건비 상승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좀 더 증대됐고 또 가스값도 많이 싸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소비가 이렇게 활성화됨으로 해갖고 미국 그 경제 그 섹터들 중에 그 제조업 분야라든지 또 기업들의 그 인베스트먼트 그 설비 투자 이런 데서는 지진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버텨나가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인지 지난주 아마존의 그 회원들이죠.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 하면 11월 말인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아마존의 발표를 보면 이번 프라임데이 행사가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소식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존에서 1년에 이제 연중 행사로 프라임 쇼핑 이벤트를 만들어갖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15일에서 17일까지 했다고 그래요. 하는데 그 3일 동안에 무려 175밀리언 아이템.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한 2천억 달러, 2천억 원 정도 되네요. 1억 7,500만 아이템. 1억 7,500만 개. 2천억 개네요. 2천억 개.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일어난 거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데이 컴바인드 한 것보다도 더 많이 매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자꾸 낮아진다고 뭐 금리도 인하할까 뭐 별 궁리를 다 하지만은 아마존 같은 세계적인 거대 이런 온라인 체인점에서 이렇게 디스카운트도 하고 세일즈 하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일반 오프라인 기업, 오프라인 로드샵에서 파는 것보다는 일단 저렴하게 파니까 결국 물가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존 관련해서 이왕 말씀 나온 게 아마존 관련해서 잠깐 좀 더 얘기를 하면 아마존 하면 아마존 때문에 미국의 이런 오프라인 기업들이 망하는 기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마존 공포지수까지 나왔고 지난주에도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하나가 폐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마존이 패션 시장에 온라인 패션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라면 패션 업계도 긴장할 것 같은데 혹시 현지 소식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존이 완전히 미국의 리테일 상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죠. 점점 공용화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이 뭐 시대의 흐름을 뭐 제대로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존을 공격하고 또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도 자기 자사 신문사를 통해 갖고 뭐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대기업 빅테크 중에서도 이 아마존을 가장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뭐 패션계뿐만 아니라 뭐 이런 종합적인 어떤 리테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 하면은 메이시 백화점이 있거든요. 메이시 백화점도 엄청 타격을 받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흐름을 이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아마존의 이 공격적인 매출은 결국 AI, 클라우드,
기반이거든요. 그러면 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이 데이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한 기술이 더 아마존에 축적이 된다는 사실, 이 점도 사실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클라우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네. 최근에 미국 국방부에서 아마존에다가 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10 빌리언 계약하려고 그거에 계약 단계에 와 있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을 상당히 헤이트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계약권을 내가 맡겠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는 그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너서클 중에 한 명을 또 라비스트로 고용했어요. 그래갖고 기어코 국방부 이 계약을 따내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 아마존의 클라우드 업체라면 사실 현재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부분은 적자이지만 주가가 $1,000 넘고 그 시총이 $1조 넘어가는 이유는 결국은 AWS라는 클라우드 시스템 업체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의 이 전산자료 데이터를 아마존의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이거 아주 상징적인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안 시스템을 그 국방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텐데 상당히 아마존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분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은 구글 있잖아요. 예. 그 구글은 그 최근에 그 미국의 그 국방안보 분야의 전문가가 말하기를 구글 컴퍼니는 미국의 애국적인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샅샅이 한번 조사해 보겠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그 구글이 국제 그 다국적 기업으로서 그 특히 그 중국과 미국의 그 날선 그 대립 속에서 미국 편을 전적으로 들지 않고 예. 양다리 걸쳐서 비즈니스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마 괘씸죄로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제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그런 분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직접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지 좀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제가 사실 뭐 경제라고는 뭐 제가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고 이제 진짜 혼자서 독학으로 이제 경제를 이제 공부한 건데 이거 하나만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건데요. 예. 서민들은 인플레이션 올라갈까봐 걱정하는데 네. 이 연준이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왜 인플레이션 못 올려서 지원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꼭 세수입 줄어들까봐 그 이유 말고 다른 것도 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보면 물가 안정이라고 분명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페드, 연준의 그 존재의 이유도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유럽의 경우 현재 인플레이션 그 지수가 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유럽 중앙은행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 중앙은행 자체도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올리기에 노력합니다. 이 2% 목표치가 뭐냐면 매 분기, 매년 모든 상품의 가격이 2% 가까이 계속 오르기를 원하는 거, 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씩 물가가 상승한다면 서민들한테 좋을 게 없는데 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두고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설립 근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걸 여쭤보시는 거죠. 네. 예.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GDP라는 얘기는 GDP 측정하는 이 GDP는 거래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 돈이 계속 굴러가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거래를 많이 일으키려면 억지로 빨리 제발 좀 물건 좀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버리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네. 예. 즉, 부동산 가격이 매일매일 2%씩 올라간다 생각하면 사람의 심리는 오늘 못 사면 내일 올라 그러기 때문에 계속 매수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내일 더 떨어져 하면서 계속 거래를 미룹니다. 즉 이러한 사람 심리를 연준 중앙은행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계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날수록 돈이 계속 회전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신용화폐 시스템에 의한 경제고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부채를 일으킬 때 화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식 가격 오르고 슈퍼에 가는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물가 안정이란 얘기는 2%로 그 정도 적당히 계속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물가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것 그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네. 근데 이번 그 연준에서도 그 금리 인하를 암시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저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도달시키기 위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네. 근데 지금의 그 저유가 시대, 그 결국 그 석유가 단지 우리가 그 가스 펌프 프라이스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산품 가격이나 모든 사회 전반의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저유가 시대에 연준이 0.25% 금리 인하했다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 또 아마존 효과도 있고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 같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잖아요. 예. 네, 연준에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나타날까?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기를 한 3, 4개월 기다리겠지만은 그 이후에 효과가 안 나타나면은 이게 금리 인하를 다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예. 작년 말 같은 증시 공포가 한번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인플레이션 수치라고 나오는 수치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인플레이션율을 일부 반영할 뿐 100%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가장 100%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는 수치는 뭐냐면 통화량이거든요. 전체 통화량이 전분기, 전월, 전년도보다 얼마나 늘어났냐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중앙은행은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뭐 가스 가격이니 석유 가격이니 무슨 휴대전화 요금이니 이런 것만 몇 가지 한국은행의 경우 약 400여 품목만 따로 뽑아서 그걸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보면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가격 오른 만큼만 생각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중앙은행들이 감추고 싶어하고 중앙은행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아니라 돈에 늘어나는 양이죠. 적당히 돈이 늘어나는, 즉 통화량이 적당히 늘어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1시간 정도 나와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런 관련 이야기로 사실 경제 강의 제 유튜브에 쭉 많이 있거든요. 금리와 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이번 주도 역시 좋은 소식으로 우리 인터뷰를 가득가득 채워주신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몸 빨리 얼른 완쾌해 되시고요. 예. 네. 저는 다음 주에 좋은 뵙겠습니다.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역시 명불허전 맞죠? 예. 저는 앞에서 약속드린 대로 화요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화요일
좋아요 폭탄으로 응원해 주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